앞만 보고 다니니까 눈이 오는지 몰라요. 아이. 눈 노래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눈 노래요? 겨울철 눈에 관한 노래. 이런 노래. 눈이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런 노래. 감성이 없어 감성이. 감성이 많아요. 해봐요. 눈 노래 하나만. 아득히 먼 곳. 불러보시라니까요. 찬바람 불어오면 곳에 봉도사가 못하는 것도 있구나. 아니라고 나의 아저씨에서 이성균이 부른 거. 네. 그거 아득히 먼 곳 구창모가 부른 거예요. 댓글창에 좀 써주세요. 제목 노래 제목이나 가사 좀. 아득히 먼 곳. 아득히 먼 곳. 네, 구창모. 그래 이번에 구창모 송골매 40년 만에 비상 그걸 KBS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 이선균이 초청 가수로 와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송골매 배철수 구창모가요. 네, 배철수 구창모. 70원절이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네? 70원절이. 지금 배철수 씨 같은 경우는 한 70살 정도 됐어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 오는 거예요 감정이. 야 저렇게 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연예인이라서 그런가? 공두사는 비슷해. 구창모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구창모 아저씨는 그 중앙아시아 가고 중고차 시장에 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거든요. 예. 구창모 아저씨는 아니지. 성이지 성. 형. 근데 원래 이제 뭐 방송 내용이랑은 다르지만 그 송골매가 만들어진 게 이제 항공대 팀 8주로 하고 그 홍익대 팀 블랙테트라가 합쳐졌는데 그 두 개 합쳐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싱어만 가져온 거예요. 그 부활에서 이승철이랑 비슷한 거지. 싱어만 가져왔는데 나중에 송골매가 인기가 생기니까 구창모가 솔로로 데뷔를 해버리면서 송골매가 배철수만 남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둘이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리더인 배철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빡이 쳤던 거죠. 그러다가 30-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배철수 씨의 부인이 아주 잘 나가는 그 방송국 PD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진행을 그렇게 오래 한 거거든. 안녕하세요 배철수입니다. 잘하시네. 자 시작하시죠. 배철수가 초기에 저거요 판도라 진행도 했잖아요. 그러네. 정청래 의원하고 할 때. 그러네. 그때 이제 저는 채널 A에서 외부자들하고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제주도 가라오케 가갖고 제가 이제 여러 명 우리 이제 뭐 그 정봉주 TV 패널들하고 쫙 가갖고 거기서 이제 노래 불렀거든요. 일어나.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정봉주 왔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판도라 잘 보고 있어요. 난 외부자들인데.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강적들 잘 보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썰전에서 너무 멋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타이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이제 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정봉주, 정청래 뭐 등 뭐 최민희 뭐 해가지고. 썰전에 유시민. 넘사벽이었었는데 유시민 장관은. 알겠습니다. 이제 넘었어요. 자 노래 하나 하고 시작하시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이게요. 제가 아르투시 출신 아니에요. 군무라거든. 무리 군자. 아르투시가 가을에 축제를 해요. 그럼 1년 차들이 딱 올라가고 군무를 해. 그때 이 노래가 이거야. 어쩌다 마주친 그대. 1년 차가 2년 차들한테 이제 3학년, 4학년들한테 선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전 그 멤버에 유일하게 딱 빠졌어요. 왜요? 제가 3수에 갖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4학년들이 한 해 후배들이야. 그래서 제가 야 아무리 니들이 아르투시 선배지만 내가 후배들 앞에서 재롱을 떨 순 없지. 그래서 전 안 했어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이고 너무 멋있어.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방송 진지하게 진지 빨면서 궁서체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청 4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요즘 그 교육연수는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부원장들 임명장을 다
주고 당대표 참석한 자리에서 임명장이 한 40명쯤 나가거든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장을 바꾸고 교육이 좀 제대로 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월간 민주당을 하고 오늘도 이제 저녁에 진성준 그 원내수석 부대표가 예산안 갖고 강의를 하죠. 아하. 예, 월간 민주당. 그리고 이제 다다음 달부터는 일주일에 4번씩 격주로 토요일 일요일 갖고 전국을 돌면서 민주당 신입 당원들을 위한 특강을 합니다. 전국을 돌면서. 과거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그거 했었잖아요. 뭉치면 뜬다. 그런 식으로 전국을 돕니다. 와. 일주일에 4번씩. 그거 중요합니다. 옛날에 무척 중요하죠. 옛날에 없던 모습이잖아요. 예. 당비를 내면 당원 교육이 어디 있어? 그럼요. 예. 제가 13년 전에 교육연수원장 할 때 그때 169군데를 다녔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세균 대표 때 당원 교육을 제일 잘했고 그때 이제 같이 다녔던 제 담당 국장이 요즘 조금 까불고 있는 박진영 국장. 요즘 조금 까불려고 공부 좀 했다고. 이제 컸다 이거지. 네. 컸다 이거지. 그래도 이제 박진영 국장이 지금 이제 박 교수인데 의리가 있는 게 제가 사수였었거든요. 자기가 부사수고 영원히 제가 사수야. 멋있어. 지가 머리가 커도. 그러니까요. 그 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박진영 국장에게 내 전화번호 어떻게 입력이 돼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넘사벽 봉도사. 인간성 그 정도는 돼야 돼. 예, 맞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박진영 교수가 정봉주 의원보다 더 잘 나간다고 볼 수는 없지. 그렇지. 그런 얘기 같이 가는 거죠. 박진영. 그 다음에 남영희 열차. 그 다음에 이제 푸른 나무.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유튜브계 4대 천왕. 이상하게 기분 좋다. 아이고, 나 또 갑자기 정치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쫄았는데. 유튜브계 4대 천왕. 4대 천왕 괜찮네. 네. 그 다음 이제 내년 민주당, 민주당 이른바 이제 정체성을 바로 찾기 위한 민주당 지킴이 4대 천왕이 또 떠요. 더 나가지 마세요. 예, 여기까지.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더 나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원전에서 지금 7시에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강의가 있습니다. 진성준 똑똑해. 그럼요. 진짜 똑똑해요. 예. 저번에 그러니까 설이 아니라 2022년 말쯤에 난 그런 분들이 되게 좋은 게 딱 3날만 나가고 싶다. 나와서 국회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그렇게 우리 새날을 사랑하시는 분이 가서 여러분들 당원 교육. 진성준 의원하고 저하고의 연은 또 잘 모르시죠? 잘 모르죠.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경선할 때 BBK 진상규명단이 있었어요. 단장 정봉주. 그다음에 당직자 중에 실장이 있어요. 실장. 진성준. 이게 또 서수부사수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초동에 우윤근 변호사, 그때 우윤근 의원이었거든요. 우윤근 변호사 사무실에 캠프를 차려놓고 정봉주 단장, 그다음 실장 진성준, 국장 박영중, 땡중 아시죠? 땡중. 낙검수에 나왔던 땡중. 박영중 이렇게 갖고 했는데 진성준 의원은 기소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박영중과 저는 기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때는 좀 미안해하는 또 의리의 사나이 진성준 의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7시에 생방송으로 델리민주에서 해주죠. 생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 맞으면서 한번 가보세요. 당원이신 분들 당에서 이렇게 당원 QR코드까지 있잖아요. 가서 한번 딱 찍고 들어가셔가지고 2층에서 당원존에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고, 참고로 그 당원존의 소통관장은 남영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지금 나경원이 불출마, 우리 쪽집게 봉도사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나경원 저거 출마하는 거 아니야로 계속 기울었을 때 한 달 동안 독야청청 나경원은 출마 못한 다신 우리 진보의 천공 봉도사님. 그렇지, 한쪽 다리 잡고 여기 묻어간 분이 계세요.
누구요? 남영열차. 초지일관.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나경원 의원이요? 예. 분위기 파악을 못했던 거죠. 처음부터 게. 예. 처음부터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부위원장이든 예. 기후대사든 내려놓으려면 일찍 내려놓고 시작을 하던가. 아니 그걸 받지 말았어야죠. 나갈 생각이었다면. 예.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이 결국 그 1등으로 달리다가 국힘 당원들사에서 1등으로 달리다 지지율이 3등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지지율도 견고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통 정치인들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무슨 열성당원 뭐 이제 이런 그 팬덤 이런 거 비판하잖아요. 그분들이 숫자와 무관하게 견고하게 버텨주면 정치인들이 끝까지 갑니다. 나경원 의원이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지지세가 충성도가 떨어지는 지지세였다는 거예요. 탄탄하지가 않다. 그렇죠. 그 스토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이 없는 거 하나.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오세훈 나경원 의원이 이미지 정치의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약간 셀럽 연예인처럼 좋아는 했어도 나경원 의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나경원을 디펜스하겠다? 이런 마음이 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 스토리 서사를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무척 탄탄하고 충성도가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이제 김어준 총수가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정치인은 지지자들에게 부채를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한 방에 먹어가는 거다. 그거 내 이론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정치인 빚 이론. 정치인 빚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내가 계속 빚을 남들한테 남기면 나중에 지지자들이 그 빚을 갚는다. 그 이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원조가 푸른나무님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내가 푸른나무님하고 더 친하니까 여기를 원조라고 주장해. 아니 그 주장은 좀 수년간 해온 이야기거든. 아 그래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김원준 총수 만나니까 이제 김원준 총수 만나면 거기가 원조라고 얘기해 줘야지 또. 근데 그게 지금 뭐 푸나님이 주장하든 김원준 총수가 주장하든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실제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한테 싸우는 빚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 받아먹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국민의힘에 얹혀갔던 얼굴 마담. 왜 콘텐츠나 서사가 전혀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했는데 이게 아닌갑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그 국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70% 정도를 먹어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찍어 누르니까 처음에 나경원 의원이 친구들끼리 이러자는 멱을 딱 잡고 야 너 이리 와 그러는데 장난인 줄 알고 이거나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악의 힘이 점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러다 죽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탁 놔버린 거예요. 장난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경원 의원. 목을 조여오는 게 죽일 것 같이 알려드는 거지. 살벌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정말 이거거든요. 장골 같은 느낌이잖아요. 장골이 뭐냐면 장마다 꼴뚜기거든요. 이장덤이 이장이가 있고 그렇죠. 저장섬은 저장이가 있고. 판이 벌릴 때마다 숟가락 들이미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 기후대사라든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도 원외에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배려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서는 없지만 장관 예우거든요. 장관 대우란 말이에요. 그럼 전당대회에 나갈 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늦어도 5월 6월까지는 예측이 됐었는데 1년도 안 남은 정치 일정을 예측도 못했어? 그럼 전당대회에 나갈 뜻이 있었으면 이걸 받으면 안 됐지. 대통령이 뭐 장난으로 직위를 줬나?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쪽에서는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을 위한 이 자락을 깔아놓는 의미가 있어. 누가 당대표 되는 의미가 아니라 나하고 손발을 맞춰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백지 위임 약속을 하고 그럼 나는 내년 전당대회를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공천해서 국힘을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하는 빅픽처가 나한테 있는데 너 나하고 그거 협의도 없었잖아.
근데 왜 나간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나 뭐 과거 연이 있고 어쩌고 상황을 제대로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들 게 없는 거예요. 들 게 없는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부부끼리 친하면 한쪽에 우리가 말했던 김건희와의 구원. 예. 여기에 만약에 그것만 있었다면 윤석열이 그러지 마 했을 텐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윤석열이 총장할 때 나경원이 그렇게 윤석열을 반대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그때 완전히 틀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말렸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죠. 남편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부가 쌍으로 나경원이 공적이 된 거예요. 예. 이미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한간에서 김건희가 미워해서 안 됐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는 분들은요. 정치의 공학을 너무 표피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경원이 정말 이 국힘 내부나 검찰당의 이 본질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저거 나경원 못 나가는데 저러다가 다치는 카드가 내 귀에 들어온 것만도 다섯 건인데 저러고 어떻게 나가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한 달 전에 지지율 1위 할 때도 저거 못 나간다 결국. 해안. 글쎄 왜 나간다고 분석한 사람들이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주위에서도요. 제가 나가는 다른 방송도 그렇고 다 나경원 나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봉도사님 좀 묻어가느라고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저거 윤석열한테 사과하고 잠깐 자맹탈 때 저거 지금 딜하는구나 딜. 저쪽하고 뭔가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제 이 봉도사님의 그 해구산 아래에서 제가 무사히 그 소나기를 피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저쪽 분석을 또 제가 많이 봐요. 그다음에 이제 뭐 펜앤마이크 뭐 정규제 방송. 그다음에 왜냐면 그쪽 얘기들을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얘기했지만 당사 앞에서 페미니스트 나경원 뭐 척결하라 아주 험하게 데모들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내부에서 분위기가 무척 험하게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달겨들었고 홍준표 그다음 초선 의원들 이들이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그 질서도 없고 헌법 가치를 망가뜨린 정당이거든요. 그러나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는 저런 무도한 정당과 싸우고 있고 저 정당의 질서는 이렇게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지적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경원을 맞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나경원 보세요. 그럼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낼까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나경원 지지했던 사람들은 반윤돼 있어요. 잠재적으로 남아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가 쭉 지지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저는 다시 김기현 쪽으로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줏대가 없어요. 근데 의원님 제가 봤을 때 나경원이 확실히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장기적 비전 전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략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잘 나온다니까 나 나가볼까 하는 그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고요. 양쪽에 떡을 두고 두 개를 갖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게 국힘 지지자들 눈에도 얼마나 간사하게 보였었겠어요.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장기 비전으로 지금 윤석열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그 포지션으로 좀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다음에 누군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 전략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갔어야 사람들이 나경원도 중요해라고 지키는데 이거는 뭐 그냥 천둥번 벌거숭이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게 전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의중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웁니까?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략은 이런 거거든. 내가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이 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다음 상대방의 전략 자산이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양쪽을 겨뤘을 때 내가 강한 부분을 어떻게 강조할 것이고 내가 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전략을 구상하는 데 핵심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무슨 전략 자산을 갖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또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나의 장점과 단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털었으면요. 신상 털이 들어갔잖아요. 단점이 95%였을 겁니다. 그럼 본인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보수 언론에서 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갖고 들이대? 대통령실에서 익스큐즈하면 들이댈 수 있었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문을 딱 닫아버렸어. 아니 김대기 실장이 나왔을 때 그때 딱 접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 반려할 때 접었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경원한테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맥시멈. 맥시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것도 못 줄 걸 줬다고 생각하고 딱 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나 이제 당대표 나갈 거야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옆구리 찔렀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당대표는 무척 중요한 거죠, 저들한테. 근데 지금 나경원이 그냥 나가진 않았어요. 예. 그 불출마 선언문이라는 것도 있더만. 출마 선언문도 아니고. 거기에 뭐 솔로몬 재판 엄마의 심정. 예. 또 그 질서 정연한 무기력감. 이런 것들은 사실 윤석열을 때리고 나간 거거든요. 예. 그 뒤끝 불인 거라고 저는 일단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출마를 접는다 이렇게 심플하게 갔어야 되거든요. 그걸 저도 다 읽어봤어요. 전문을. 주저리 했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푸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척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진짜 엄마면 윤석열은 가짜 엄마야?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대척점에 서 있는 누군가를 비판을 한 거거든요.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건 누구였었죠? 질서 정연한 무기력감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당의 질서 정연하지만 무기력하다는 거거든요. 당이. 그거 비판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니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소리 한마디도 못해? 나는 이렇게 죽어가면서 찍소리 하잖아.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자기가 억울하다. 예. 피해자다. 억울한 얘기 한 거예요. 이 코스프레가 들어있는 거고. 예. 내가 진짜 엄마로서 내가 포기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윤석열 밥은 만든 거죠. 고품격 이간질 방송. 저는 윤핵관 적용한 거 맞다고 봐요. 윤핵관 적용한 거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경원의 정치 인생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 치하에서는. 예, 윤석열 치하에서. 왜냐하면 윤석열은 마음을 푼다고 치더라도요. 예. 그 옆에서 그 호위무사들이 그냥 둡니까? 계속 때리지. 예. 너 나갈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사실 정계 은퇴 정도 물론 완벽한 은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나경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시대에는 상당히 나오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100%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패널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이 뭐가 있었냐면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를 보낸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몇몇 패널들이 그 지역에 동작을이죠. 그 지역에 자객공천에서 나경원을 보낼 것이다. 경선에서. 이런 소문이 돌면서 그 후보로 누구를 거명했냐면요. 김인규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김현철 아들이죠. 김현철 아들이에요. 32살입니다. 33살이죠. 그 거명을 하니까 김인규 씨가 20날 자기는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패널들이 김인규 씨 이름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패널들이요. 누군가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스는 누구냐 하면 윤핵관이 되겠죠. 그럼 윤핵관들 사이에서 전혀 내용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네.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리고 윤핵관 중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입힐 것 같은 사람이 내가 여기에다가 김인규 씨 박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패널들이 안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공천에서 나경원 의원이 동작을로 공천을 받는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쪽 지역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동작구에 상도동이 있잖아요. 예. 굉장히 넓어요. 예. 상도 막 9동 10동 그래. 예. 그중에 상도 1동만 동작을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삼 그 집 상도동이라고 불리는 거기만 동작을이에요. 나경원 지역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작갑은 현재 그 김병기 의원 지역이고 동작을은 현재 이수진 의원이죠. 근데 나경원이 총선 때 이수진 의원한테 져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용산에 살고 있습니다. 동작을에는 집도 없어 아직. 그러니까 그때 잠시 전세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영삼 그 인연을 강조하면서 손자를 그 넣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 그 판세 분석이 어느 정도 좀 맞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마땅히 대안이 없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경원 권치권 해야지 할 수 있는데 대안을 미리 지금 총선 1년도 더 남았는데 딱 세워놨다고 하는 건 애초에 그림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번에 막 나경원이 끝까지 땡깡 부리고 그랬을 때 나는 이 카드를 기자들한테 흘렸다고 봐요. 너 계속 이렇게 되면 여기서 죽는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나경원 입장에서는 녹록하게 지금 상황에서 뭐 윤핵관한테 무릎을 꿇고 나 이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입장인데 한번 틀어진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정치권에서 한번 틀어진 입장이 그렇게 쉽게 봉합이 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또 저 성명까지 냈는데. 아이고 참. 내가 보기에는 여의도에서 좀 다시 보기 쉽지 않겠다. 나경원 불출마 선언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윤석열 니똥 국다예요. 아니 두 마디로 해야 돼요. 뭐야? 윤석열 니똥 국다 그러고 윤핵관 니똥 총천연색이다. 그러면은 이게 좀 오늘 뭐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면 동작을도 한번 우리가 살짝 한번 볼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수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 MBC 방송국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그 좀 평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제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 뭐 이런 정도의 좀 평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 제기도 좀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좀 밝은 분들 이분들하고 이제 아침에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좀 토론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이런 거거든요. 내년에 수도권 일단 그 바람의 방향을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게 정권 심판이냐. 제일 중요한 게 내년 수도권 바람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도 리스크가 많고 국힘도 리스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승수 요인보다는 승인보다는 패인이 감점 많은 거예요. 요인. 감점 요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수도권에서 2020년에 우리가 월등하게 우월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일단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 가능성이 없으니 객관적 판세는 5대5로 봐야 된다. 차갑게 보면. 차갑게 보면. 객관적 판세를 5대5로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 개인들과 지역을 유지하고 있었던 지역위원장들이 얼만큼 잘하는가에 따라서 0.2%에서 0.3% 크게는 1%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일단 제일 큰 게 뭐냐면 각 진영의 조직세가 어떤가를 좀 봐야 돼요. 조직. 그 첫 번째 나경원이 그쪽 지역으로 나가려고 할 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나경원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친윤 쪽 사람들은 나경원이 친윤이 아닌가 보네 하면서 그 지역에서 국힘 내부에서 나경원 지지가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충성도가 떨어지는 충성도가 떨어지고 그럼 이제 이 틈을 타갖고 김인규가 들어갔든지 친윤 무슨 검찰 출신이 들어갔든지 누군가가 밥숟가락을 꽂을 위험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럼 나경원이 후보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후보가 되든 국힘은 4대6이나 3대7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슈가 크게 없으면요. 투표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투표율 떨어지죠. 40% 정도밖에 안 나오면 조직세가 강한 곳이 이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을 지지하는데 약간 반윤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나경원이 공천을 못 받으면 투표장에 안 나올 것이고 또 나경원을 반대 상황이 되게 되면 나경원 지지하는 나경원이 만약 공천이 안 되게 되면 나경원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투표장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힘 내부가 공천으로 갈등을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무척 큰 승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2022년 지역공천에서 민주당이 공천 잡음이 동작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일단 공천 잡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슨 또 장점이 있냐면 이게 약점이면서도 장점이 될 수 있는데 12년 만에 이수진 의원이 2020년에 탈환을 했어요. 그럼 민주당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12년 만에 우리가 탈환했어? 그리고 2020년에 공천 잡음 없었고 지역이 똘똘 뭉쳐 있어? 이렇게 되면 지역의 민주당 당원들이 여기를 계속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기로 높게 단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충성도가 높아진다. 충성도가 높아진다. 나경원 나오면 아마도 더 반대로 결집하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그렇죠. 그런데다가 나경원 친윤이면서 나경원이 공천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나경원은 윤석열한테 그 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일정 정도 국힘 내부는 균열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민주당은 좀 똘똘 뭉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조직은 단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저쪽은 좀 분열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5대5일 때 바람이 5대5일 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그전에 나경원 의원이 일한 거에 비해서 이수진 의원이 일을 잘했나? 이거를 여기에서 요걸 평가하는 분들이 한 2% 3%쯤 늘 돼요. 그리고 정책 갖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수진 의원이 잘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사당동 수해 방지를 위한 대심도 터널 우리 지역에서 이룬 큰 공사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저번에 수해 났을 때요. 동작 거기 을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대표적인 수해 지역이었거든요. 대심도 터널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이 이게 지금 이뤄낸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동작경찰서 신축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서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수해 때는 직접적 피해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때 보면 초선 의원들이 가서 뭘 잘못하냐면 이러거든요. 먼저 있었던 그 구의원들, 시의원들, 뭐 재선 삼선하는 사람들이 내 말 잘 안 들어? 그 공천 때 그분들 학살해버리는 거야. 원래 있었던 토박이들을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결되어 있고 저쪽 분열되어 있고. 그럼 12년 만에 우리가 수성을 했으니까 사수하자는 분위기가 있고. 저쪽도 좀 이런 측면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김인규가 나오면 사람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김인규하고 나경원이 싸우도록 계속 부추기는 게 좋죠. 근데 나경원이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투표 꼭 할 사람들은 나경원을 찍는다고 보지만 최근에 드러난 민낯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나경원은 동작을 지었군데 실제로 사는 곳은 용산구야. 그래서 전 그건 몰랐어요. 기자들이 나경원 용산구 자택으로 찾아가서 계속 인터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 동작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동작 동작의 딸 동작 어쩌고저쩌고 동작을 팔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동작은 그냥 국회의원 유지를 위한 곳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총선 가까워지면 또 동작에도 아파트 하나 없겠죠. 자기 본관 내부로 두고 전세로. 너무 민낯이 하나 드러나는 측면이 있죠. 그거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어갖고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엄밀히 법적으로는요. 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2020년에 강서 갔을 때 거기에다 이제 원룸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원룸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원룸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나중에 다 공개됩니다. 최소한 전세를 얻으세요. 그 전세 얻어갖고 그래갖고 제가 그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근데 그럴 정도로 지역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요게 한 1, 2% 항상 가져가 이런 게. 자 그러면은 동작을까지 한번 봤고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이 지금이야 뭐 장악력 이렇게 표현하고 막 빨아주던데 윤석열이 누군가를 쳐내면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북한처럼 누구를 아예 뭐 사형시켜버리는 게 아니면 엄연히 존재하는 세력들이에요. 나경원도 지지하고 윤석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쪽의 어떤 그 강압에 의해서 나경원이 포기를 하게 되면 주저앉았죠. 심정적 반윤이 되는 것처럼 장악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고립되는 게 윤석열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봉도사께서 윤석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장기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것까지 꼭 예측을 해야 되나요? 쪽집게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지. 저는 이 균열이 빨리 올 수 있다고 봐요. 자,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3월 8일 날 전당대회 하죠. 4월 30일이라고 하는 변곡점이 하나 생겨요. 4월 30일. 4월 30일 뭐냐면 정계특위 그 시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4월 30일까지 선거제도 그 구성을 맞춰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럼 종료 시한을 4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논의는 4월 30일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당이 또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네. 또 특별법 만들어야 또 특별법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양당이 협의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4월 30일 이후에 뭐가 드러나냐 하면 이게 그냥 선거구제만 논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공천에 들어갈 것인가 빠질 것인가라고 하는 게 누가 공천 학살의 대상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블랙리스트가 살생부가 이때부터 돕니다. 그럼 내가 늘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국힘이 살생부에 들어갈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죠? 40명, 50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저께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영남 지역의 의원들이 초재선 다 바꿔야 된다. 뭐 재선 이상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천에만 관심이 있고 재선 이상 다 바꿔야 된다 그랬거든요. 재선 이상 다 합하게 되면 한 20명이 채 안 됩니다. 한 17, 18명 정도 돼요. 이번에 나경원 비판했던 초선들 중에 상당수가 TK 쪽 국회의원들이에요. 비례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천 학살이 시작되는 시점, 살생부가 돌기 시작하는 시점서부터 국힘은 균열되기 시작하면서 국힘에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탈당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요때가 윤석열이 1차 고비가 오는 시점입니다. 진짜 고비는요. 김기현이 떨어졌을 때 그 1차 고비라고 생각해요. 전 안 떨어진다고 봐요. 아우 실망스러워. 왜요? 전망이 실망스러워. 아니요, 저는 안 떨어지길 바래요. 왜? 세상에 제일 못할 거거든. 김기현이 되면? 우리 구구 선생께서? 구구 선생께서. 제일 못할 거거든. 그런 질문도 있겠네. 그리고 이분이 정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은 공천 학살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김기현 특징이 잘 앞에서 사바사바 하면서 뭐 괜찮아 걱정하지 마시오 이럴 게 아니라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 깜빡깜빡 하면서 공천 안 될 건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속아치면서 정치력을 발휘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누가 날뛰죠? 누가 날뛰어요 그럼? 사무총장 할 사람이 날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직까지는 정재원. 당에서요. 친윤이든 반윤이든 가장 세력이 크게 모여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반장재원 세력이 제가 보기엔 80, 90% 됩니다. 비호감도가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나 장재원이나 비슷해요.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윤석열이 힘이 있으니까 군청 못하는 거죠. 윤석열이 대통령이기 때문인 거죠. 힘이 있으니까 군청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월 8일 이후에요. 김기현은 보이지 않고 장재원만 보여요. 장재원이 이번에 나경원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2의 유승민,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 아주 사정없이 막말을 쏟아붓잖아요. 그게 자기도 배신자였기 때문에 배신자들의 특성이 훨씬 더 세게 찌르잖아요. 아니 근데 공천 학살될 사람들한테 나는 사정없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힘 내부를 분화시키는데 분열을 무척 가속화시킬 인물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무총장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럴 거예요. 피 묻히는 사람 아니에요. 피 묻히는 사람. 근데 그분이 지금 사무총장이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은 장재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장년대라고 소문나니까 아차 해가지고 지금 뭐 연포탕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되는 걸 박수를 보냅니다. 하긴 저번에 최민희 의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일 우리한테 그나마 제일 무서운 건 유승민이다.
유승민 당대표 되면 이미지가 좀 모자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유승민 당대표 되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여론조사도 얘기를 할 거지만 여론조사에서 지금 중도에서 우리가 2대1로 앞서고 있어요. 중도층에서. 유승민이 되면요. 중도층 다 뺏겨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통합의 정치가 안 되니까 일단 야당 한 50%는 안 보고 적이 됐고 자기 진영만 바라보고 내부에서도 지금 친윤을 지어 담의 배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 드러나는 것 중에 그 허은하 이준석계 비례대표였다가 거기에 김경진 꽂히면서 지금 물러난 동대문에 장경태 의원 지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평론하는 게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불출마 딱 하니까 윤석열 비판하잖아요. 국민의힘이지만 2판 4판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나면 이런 지형에서도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분화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분화될 수 있는 아젠다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숙청은 오히려 윤석열을 고립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아직까지도 그게 확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검찰은 뭐 토요일 날만 출석하는 게 아니라 하루 더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답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28일 날 토요일 날 하루만 출석하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재밌는 게 대장동 뇌물이 아니고 배임으로 지금 혐의가 그거예요. 배임으로. 이것도 역대급 코미디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배임을 얘기했어요. 처음서부터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그 성남시에 불이익을 줬다가 배임이거든요. 그 배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서부터 배임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뇌물로 나와요. 뇌물 나왔다가 그다음에 대선 때 김용을 통해서 대선 자금 제공했다고 그 대선 자금 선거법 위반이 또 나와요. 그러다 다시 돌아왔고 그 배임이 온 거거든요. 도대체 나는 그렇게 난리 피던 김성태 들어오게 되면 변호사비 대납한다고 그러더니 변호사비 대납은 공소장에 있지도 않고 도대체 검찰이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는 카드깡 돌려막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카드깡 돌려막기식. 그거 맞죠. 이건 뭐 물레방아식이라고 당에서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 표현 쓰지 말라고 했어요. 물레방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물레방아 본 사람들이 한 40대들도 없을 거래요. 물레방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거래요. 2030 물레방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물레방아 책에서만 봤는데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카드깡 돌려막기는 온 국민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카드깡 돌려막기식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뇌물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아니 뇌물을 적용하려고 김용과 정진상까지 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직접적으로 유동규로부터 이재명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짓 진술도 그렇게 되면 허무맹랑하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용과 정진상에게 줘서 김용과 정진상이 결국은 뭐예요? 정치 공동체 힘으로 이들이 받았으면 곧 이재명이 받은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김용과 정진상이 줬다라고 하는 게 진술만 있지 본인들이 부인하니 이게 재판 가서도 공소유지가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재명 대표를 뇌물로 하기에는 이미 물 건너간 거야. 김용과 정진상이라고 하는 브릿지가 불 타버렸어. 부인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배임을 넣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배임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환수한 게 없다면 그래서 환수한 게 없는데 대장동 사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을 벌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까지 공공에서 환수해간 금액의 80%가 이재명 시장이 한 거예요. 뭐 5천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시장한테 배임을 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YTN에서
이상한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YTN 지금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김용남 의원하고 알고리즘 하다가 해고됐다는 문자도 안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구원이 남아있구만, 구원이? 아니, 지금 YTN이 사장이 알아서 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 그 여론조사가 어저께 YTN하고 엠브레인이 했던 여론조사. 하루 종일 저걸 깔았더라니까요. 요거는요, 그냥 이제 검찰이 기소 시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는 유지해야 된다가 60.7인데 이거는 굉장히 부각이 안 됐고요. 실제로 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뭐냐면 지지층에서도 한 30%는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50% 훨씬 60% 가까이가 당대표직 내려놔야 된다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께 보시다시피 여기에요. 유선이 무려 약 20%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유선 20% 들어가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어요. 유선이 그 소위 어르신들 많은 그런 분들한테는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여론조사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대부분 다 무선인데 유선을 19.5%나 집어넣는 여론조사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를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을 막 확 만들어. 만약에 저 유선이 안 들어갔다면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고요. 이거요. 자, 이재명 그 리드를 어떻게 뽑았는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두 개로 나눠서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할 경우 당대표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요.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때문에 검찰 탄압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그렇지. 리드를 어떻게 까느냐가 다른 거고요. 또 하나는요. 국민들이 뭐 구분을 못하냐면요. 기소와 유죄 이거 구분 못해요. 기소되면요 유죄되는 줄 알아요. 국민들이 구형과 선고도 구분 다 잘할 것 같잖아요. 이거 구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무슨 인식이 있냐면 에이 문제가 있으니까 기소했겠지. 그 문제가 있는 사람 당대표 하는 게 맞아? 이런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론조사에 한 번 여론조사에서 돈이 아까우니까 첫 부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관련한 여론조사를 문항을 일단 먼저 넣어요. 거기 이번 여론조사 YTN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가 그렇게 했나요? 앞에 4개 5개가 국민의힘 여론조사야.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만 남죠. 나중에 아예 끊어버린다고요. 민주당 지지층이. 그리고 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끊죠. 그 뒤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물어요. 그러니까 저런 여론조사를 확 띄워. 이거는 일종의 검찰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YTN 알아서 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방송 요즘 패널 보세요. 얼마나 골 때리게 하는 줄 알아요? 진보 지지 패널들은 돌아가면서 나와요. 근데 국힘 지지 패널은 고정이야. 민주당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수박 패널도 많이 나오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 네. 아니 근데 구조를 보세요. 국힘 지지하는 패널이 고정이면요. 민주당 지지하는 패널도 고정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으로 가야 돼요. 양쪽 다 그 고정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면 양쪽 다 고정으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 고정을 시켜 국힘 지지자는 나머지 민주당 돌아가면서 나와. 그럼 국민들이 볼 때요. 그 프로를 보는 사람들도요. 고정으로 나오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말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민주당은 돌아가면서 나오자.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방송에서 자 국힘 지지 방송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고정으로 나가고 국힘 돌아가면서 나온다 그래봐요. 누구에게 더 신뢰가 가냐면 제에게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 왜? 매주 똑같은 얼굴이 나오니까. 아니 방송을 이렇게 교묘하게 편성을 하더라니까. 아유. 그 저도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날 뭐 무슨 요일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고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국힘 고정이고 여기 의원님 고정 아니에요 사이. 그럼 뭐 하려고 나가요 거기를? 아이고. 그러니까 만약에요. 무선을 100% 썼거나 저 질문이 앞에 나왔거나 여러 종류로 작동을 했다면 지금 저거 아까 지금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층이 한정된 거지만 야당 탄압이다 70 정도 되고요. 대표직 지켜야 된다가 60점 정도 되는데 이보다 훨씬 높았을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10% 이상 예. 높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이런 재판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과 물론 검찰과 그 어느 정도 짜웅을 했을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목표가 드러난 거예요. 본인들은 기소하겠다. 기소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검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검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소한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분위기로 전략을 세우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제 검찰의 뜻을 다 파악했어. 기소할 거고 기소하면 대표 내려놔야 된다라고 계속 분위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면의 함의가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게 무섭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켜야지. 악착같이 대표를 지켜야죠. 참. 저쪽이 전략을 보여주는데 무슨 헛소리들이야. 그럼 무조건 지켜야죠. 그리고 뭐 개인의 의원들 중에 이렇게 얘기잖아요. 개인의 비리와 당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은 검찰 탄압이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규정했잖아요. 공식적인 당론 아닙니까? 검찰의 선택적 수사, 검찰의 민주당 야당 탄압이다 라고 규정했어요. 근데 이거 그 탄압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원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당 나가면 돼요. 탈당하면 됩니다. 그러네. 우리는 규정했잖아. 이게 당론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탄압한다고 검찰 독재라고 규정했고 민주당 탄압한다. 그다음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고 김건희 수사 안 하고 있고 55 클럽 수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근데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이재명 개인 비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가 428억의 주인이라는 증거는 넘쳐요. 녹취록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주인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론 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여론조사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는 항상 오너가 의도한 대로 바이아스를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제가 푸나님 사적으로 할 얘기인데 제가 긴급 동의. 여기 새날에서요. 수박과의 대화해갖고 토론 한번 좀 계속 잡읍시다. 수박과의 대화. 예. 섭외도 쉽지 않은 게 싫어해. 생활 아예 안 나가고 지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봉주가 나와요. 정봉주가 나오는데 수박 누구를 다음에 패널로 부를까요? 그럼 우리가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의원이 있어. 근데 A라고 하는 의원 섭외했는데 안 나와. 그럼 A라는 의원의 가발을 똑같이 쓰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캐리커처 비슷하게 해서 이름을 예를 들었고 조 씨라고 하면 조응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응전. 조응춘. 의원님. 네. 그만. 잠깐만. 그래갖고 그분이 주장하는 거 언론에서 딱 모아갖고 그 주장을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라고. 그 사람들 스스로 부끄러우라고. 그럴 땐 제가 나올게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물어볼 게 많아 지금 뭐 신통력 발휘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포털 같은 데 보면 와 저렇게 물러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속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소하면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왜?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무서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YTN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가 샘플이 2,000명이에요. 근데 납부르들을 빼고 한다고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화를 안 받아 사람들이. 모르는 전화번호. 그러니까 20% 정도를 유선으로 채워서 주로 어르신들, 시장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여론조사 한 명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응답률 이게 전화 면접이거든요. 청교에도 왔을지도 몰라.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면 냉면 주문하고 곰탕 주문할 줄 알았더니 벼랑 안에 엠브레인 퍼블릭입니다. 그러면 뚝 끊쳐 전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화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7.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채웠어. 문제는 이것이 결국 검찰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악의를 빼도 선의를 봐도 그렇다는 얘기는. 어제 저 방송이요. 저거 하루 종일 방송하더만. 저 여론조사. 보는 사람 입장에서 미쳐버린다니까요. 자, 여론조사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를 때 문자도 안 보내주세요. 저거 왜 저렇게 열심히 방송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공소장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공소장은 김용 공소장 말하는 거예요. 예. 공범 적시도 못했어. 결국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바람만 피우고 냄새만 피웠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엄청 나오지만 공소장에 공범 적시도 못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면 검사들 저는 처벌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벌감이죠. 그리고 저렇게 수사도 안 해. 수사하게 되면 위에 그 검사장에 나는 사람들이 더 할 일이 이렇게 없냐 이게. 우리 검찰이 지금 놀고 있는 줄 알아. 지금 뭘 갖고 하겠다는 거야. 유일하게 성남 FC에서는 정진상과 이재명과 공모해요. 그게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 공범 적시했다는 건데 나머지 대장동이요. 공범 적시한 한 곳도 없어요. 왜?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라고 하는 게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밖에 없는 거.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진술은 다 바뀌어요. 그것도 진술이 전원에 전원. 전원이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그분들 잘 아는 것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는 어떻게 나와요? 쌍방울 전 비서실장도 빼 비서실장. 이재명과 김성태 잘 아는 관계. 친한 사이.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와. 그 사람 다시 인터뷰를 땄더니 그분들 다 잘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본 적이 없으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 만나러 간다더라 이런 것도 없잖아요. 비서실장이 회사 내에서 들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굳이 범인을 찾자면 김성태가 뭐랄까 그런 식으로 허세를 부렸겠지. 나 이재명 대표랑 친하다. 경기도지사랑 친하다. 뭐 그랬겠죠. 아유 씨. 아니 예를 들어서 TV에서 보다가 이재명 나 저 사람 친한데 한마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유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그러니까 어쨌건 검찰은 지금 어떤 목적이든 간에 이걸 질렀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유죄 어떤 거라도 안 나오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패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설정 유죄를 미리 단정해 놓고 가는 답정너 수사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유동규가 받은 돈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은 돈으로 계속 치환시키려고 하지만 증거는 안 나오고 있는. 아니 세상에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언론에 노인네들이야 무슨 기사 조선일보나 보고 있으면 이재명이 돈 받았나 보다 하겠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 한 건도 없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목표가 딱 나왔어요 이제. 기소하면 당대표 물러나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당내에 그 반명 의원들이 계속 그러겠죠. 이제 기소할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이미 이재명 대표도 예고했어요. 답정 기소다 이건. 성남FC 조사받고 나면서 그랬거든요. 답정 기소. 아니 내일 모레 한 다음에 또 기소 쪽으로 몰아갈 거겠죠. 그리고 기소하고 난 다음에 온갖 보수 언론들이 이제 나팔을 불 거예요. 야 기소까지 당했는데 당대표 유지하는 게 말이 되냐. 왜? 너가 당대표였으면 우리가 무서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지지하는 거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소위 민주당의 수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만약에 본인들 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 물러나면 민주당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이죠. 민주당 헤어나기 힘들고 총선 때 완전 개참패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투표장 나오면 총선 압승이에요. 왜 그 생각을 못하지? 이재명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연기 피웠던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그렇게 아닌 사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믿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 총선 진다고 하는 자기 환상에 또 빠져 있어요. 아유 정치를 몰라.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믿는 사람들이 투표장 나오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러면 결국 이 다음에 이번 내년 선거는요. 제가 아까 아까 그 총선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결국은 중도층에서 우리가 조금 이기거든요 지금. 왜냐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엔 너무 심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정수행 잘한다라고 하는 게 한 30% 후반대 나오지만 중요한 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55%에서 60% 딱 항상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총선은요.
어느 층 지지자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투표장에 많이 나오느냐가 항상 싸움이에요. 맞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이 뭐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50%가 못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총선이 예. 이슈가 크게 없으면. 그럼 민주당 지지층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지키자고 나서면 수도권 압승이 나니까. 이기죠. 그리고 저쪽은 야, 중도층도 넘어갔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나경원 찍어내, 이준석 찍어내, 지지자들 보기에 이준석 지지자들도 있고 나경원 지지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예 창피해 죽겠어. 여기 뭐 나가봐야 뭐하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경원하고 뭐 김인규하고 맨날 싸우고 그럼 우리는 안 나가. 근데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쪽은 똘똘 뭉쳐서 나오고 이게 선거 전략 아니에요? 원래 그게 정치 기본 본질이죠. 그러니까 선거 때는 자기 지지층 똘똘 뭉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지지층 똘똘 뭉치게 한다는 게 상식 기반이거든요. 우리 대표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는 말이야. 맞아요. 그 기반으로 출발을 하고 그 지지층이 똘똘 잘 뭉쳐져 있으면 중도층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중도층에 스윙 보트는 없어요. 중도층도 완벽한 중도층이 있는 게 아니라 친보수적 중도층. 그거 이제 소위 말하면 샤이보수 하나. 샤이보수 그다음에 친진보적 보수층. 개혁적 중도. 예. 그래서 요 분들이 난 좀 보수인데 조금 샤이해. 이번에 저 보수가 잘못하니까 난 안 나갈래. 이번에 보수가 잘하니까 나갈래. 요 분들이 이미 정치적 성향은 있으면서 투표장에 나갔다 들어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하면서 이 투표율이 조금 더 올라가면 1% 올라가면 이기는 거거든요. 요 분들이 보수 찍었다 진보 찍었다 왔다 갔다 안 한다니까요. 이게 기본이잖아 이게.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 자, 그러면 이제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토요일 하루만 아주 늦게 원래 이제 검찰 조사는요 지금 법에 밤 9시까지밖에 못 받아요. 나중에 조서 검토하는 시간밖에 안 되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장기간 한 15시간 뭐 이렇게 조사받고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치냐 마냐 그냥 불구속 기소하느냐 구속 기소를 시도하느냐 이런 측면이라고 보는데 저는 제 의견 먼저 말씀드리면 구속영장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전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제대로 민주당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속영장을 치고 민주당이 전면 그 검찰 수사를 전면 거부하는 상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 있으면 안 치겠죠.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근데 검찰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럼 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동의해요. 대신에 구속영장 치면서 민주당이 이걸 받아서 자 그러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이렇게 싸우면서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장애투쟁하는. 구속영장 치고 나는 장애투쟁 나가 한판 붙어야 된다는 거 봐요. 붙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 막 당하기만 하니까 속이 터지려고 그러는 거죠. 열불이 터지는 거죠. 지금 제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우리 지지층을 보고 가야 됩니다. 저쪽 그 윤석열 잘하고 있잖아요. 자기 지지층만 보고 가잖아요. 지지층이 점점 흡수화돼도 그것만 보고 가요. 왜? 그게 똘똘 뭉치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정치 공황이 낫다니까. 그 중도층은요. 결국은 중도층은 누가 더 단결을 하느냐에 따라 그 표가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왜 장애투쟁 한 번도 안 해? 당 압수수색 달 때도 안 하고. 전 제가 봤을 때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따라오지 마라. 변호사들 하고만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속마음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소한의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만류해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투쟁이든 뭐든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 중에 하나가 민생이잖아요. 근데 그 민생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원내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민생도 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장애투쟁도 누군가가 주도해서 끌어가면 되는데 계속 이재명 대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제가 뒤집어서 한마디 질문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나 지금 수사받으러 가는데 여러분들 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해요? 예? 나 수사받으러 가는데 검찰 탄압이다. 탄압이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이래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은 당대로 다 잘 지키고 있어. 나 혼자 가서 당당히 수사받고 오겠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속마음이
나 진짜 너 오지 마 이런 얘기예요? 다른 지도부가 이렇게 얘기해줘. 우리가 가든 말든 우리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여야죠. 그것처럼 예.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억울한 검찰 출석을 하는데 원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저 검찰 뭐 저 독재 무슨 검찰 탄압 무슨 그 있잖아요. 박범계 의원하고 예. 박찬대 의원한 그 정도 조직만 움직이는 느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다못해 16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40명 정도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억울하다. 나머지는 아예 포스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페이스북 같은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억울하게 수사를 당하고 있는데. 열심히들 하세요. 열심히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장애투쟁 나가갖고 장애투쟁 나가서 의원들 출석부 체크하고 이래야 돼요. 그게 야당이지 뭐. 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야당. 아유. 야당이라고 쓰고 투쟁이라고 읽어라. 저는 장애 집회도요. 예. 이제 크게 해야 돼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몰려 나가서 장애 집회에 나가면은 보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저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주를 갔는데 전주 호남이잖아요. 예. 그 지역에 있는 택시 기사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하는지도 몰라. 보도를 안 하니까. 근데 민주당 뭐 지대부 차원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야당 대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도 이렇게는 안 했다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뭐 최소 현역 의원도 한 100 몇십 명 나오는 정도의 집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죠.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재명 무고한가 보다라고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10만 20만 모이는 집회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그러고 보세요 지금. 그 촛불행동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한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검찰 독재에다가 공안 정국에다가 검찰 탄압에다가 온갖 탄압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그리고 이럴 때 싸웠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럴 때 장에 나가고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웠을 때 국회의원 몇 명인 줄 알아요? 70명 80명이었어요. 지금 170명 아니에요. 그렇게 막대한 과반수 이상의 의원을 줬으면 나가 싸워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장애투쟁을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행간을 읽어라. 그럼 이재명 대표가 본인 건이 걸려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장애투쟁 합시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맞습니다. 예. 아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 무고함을 알려내는 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지금 막 수개월 동안 막 1년, 2년 동안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도 민주당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대장동은 유동규가 뇌물받은 사건이고 유동규 거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증거는 단 한 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거는 지금까지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민주당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당대표 한 번 안 만나고 온갖 실수하면서도 뒤집어 씌우고 남한테. 그러면 이제는 장애투쟁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참는 정당이 어딨어.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방송 내야 되니까. 예. 네.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 한 말씀. 검찰의 의도가 분명해졌어요. 이재명 당대표 끌어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만두면 안 되죠. 끌어내리면 안 되죠.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재명 대표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요. 70% 가까이가 지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이 계속 강조하지만 장애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의회 투쟁 많이 했잖아요. 이제 장애로 좀 나가세요. 이렇게 추울 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좀 주세요. 맞습니다. 감동을 줘서 네. 우리가 이겨내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42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정봉주 TV로 가시면 이따 7시에 정봉주 TV 방송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시사 시간에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